7년 전, 그날 밤의 비는 유난히 차고 거셌다. YS그룹의 철옹성 같은 저택. 그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차은서는 차가운 빛 속에 내동댕이 쳐진 채 그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얇은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온몸이 흠뻑 젖어 가냘프게 떨고 있었다. 뱃속에서는 이제 막 5개월 된 작은 생명이 함께 떨고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의 애원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조금 전 시어머니인 박 회장은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내년이 감히 이 집안의 씨를 품고 다른 놈과 놀아나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녀는 억울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은 정말 사고였다. 그 사고로 인해 하혈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 모든 것을 그녀의 부정을 덮기 위한 자작극으로 몰아세웠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애원했다. 제발. 진우 씨.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시선과 아내의 절박한 눈빛 사이에서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박 회장은 하얀 봉투 하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 돈이면 내 더러운 입을 막기엔 충분하겠지. 내 아들과 내 손주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렇게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왔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악몽처럼 무너져 내렸다. 은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뚝뚝 흘리며 아랫배를 감쌌다. 차가운 빗물이 체온을 앗아가고 의식이 점차 희미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약속만을 붙잡고 있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마지막 장을 위해 그녀가 돌아왔다. 7년 후 YS그룹 산하.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YS의료원 최상층 VIP 병동.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규칙적인 소음을 내는 이 방 안은 값비싼 인테리어와는 어울리지 않게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병실 침대에는 7살 이시우 군이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얇은 산소줄이 걸쳐 있었고 아이의 작은 가슴은 불규칙하고 약하게 오르내렸다. 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위압적인 기세는 여전했다. 다만 유일한 핏줄인 손자 앞에서는 그 기세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이진우는 창가에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7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나약한 남자는 이제 아들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이진우의 곁에는 그의 현재 아내 오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연신 진우의 팔을 쓸어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침대 위의 아이가 아니라 박 회장의 안색을 살피는데 더 바빴다. 이 아이가 사라진다면 자신이 낳을 아이가 YS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터였다. 그 추악한 계산이 그녀의 근심 어린 표정 뒤에 숨어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병원장과 소아심장 센터장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장님. 센터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우 군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국내에선 더 이상 시도해볼 치료법이 박 회장의 어깨가 무너지는가 싶더니 그녀는 매섭게 눈을 치켜떴다. 최고의 병원이라며 돈이 문제야. 미국이든 독일이든. 당장 병원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사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버드에서 이 희귀 심장 기형 분야의 수술을 개척한 의사가 있습니다. 신의 손이라 불리는 차은서 교수입니다. 마침 국내 학회 참석차 입국해 있습니다. 저희가 간곡히 박 회장은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당장 데려와. 그 의사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테니. 이미 요청을 드렸고 방금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환자 기록을 검토 중이실 겁니다. 센터장이 말을 마친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가운을 입은 의료진 무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무리의 가장 앞에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안경 너머에 차갑고 지적인 눈, 7년 전에 눈물 많고 유약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이진우는 창문 유리에 비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소리가 되지 못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7년 전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내쫓았던,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관심 없었던 며느리. 그녀가 어떻게. 오수진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저 여자가 바로 이진우가 잊지 못하던 그 첫사랑. 쫓겨난 본처 차은서였다. 차은서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들을 가구처럼 스쳐 지나가 망설임 없이 시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와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센터장이 당황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차 교수님. 이쪽은 환자의 보호자 YS그룹의 박 회장님이십니다. 차은서는 대답 대신 침대 발치에 걸린 차트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7년 전의 비명처럼 떨리지도 애원처럼 울리지도 않았. 그저 병실의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환자 이시우, 만 7세,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소견. 그녀는 차트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은 애원하던 남편 이진우를 스쳐 지나갔고 자신을 경멸하던 오수진을 지나쳤다. 그리고 마침내 7년 전 자신에게 돈 봉투를 던졌던 박 회장의 눈에 정확히 꽂혔다. 그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복수심도 없었다. 오직 집도의의 냉철한 판단력만이 번뜩였다. 이 환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보였고 선언이었다. 7년 만에 돌아온 그녀의 첫 마디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의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차은서의 그 한마디는 VIP 병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의 선언은 얼음 송곳이 되어 7년간 굳건했던 박 회장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다. 이진우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굳어 있었고 오수진은 사태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롭게 눈을 빛냈.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 회장이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이 무서운 속도로 붉게 달아올랐다. 네가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얼굴을 들이밀어 병원장, 센터장 당신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못해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이 병원에서 절대적임을 확인시키려는 듯 고함을 질렀다. 병원장과 센터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신의 손이라 불리는 의사와 그 의사를 쫓아내려는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 사이에서 사색이 되었다. 오수진이 이때다 싶어 나섰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 회장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우리 시우를.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녀는 은서를 의사가 아닌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며 박 회장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당장 박 회장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차은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의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녀의 그 고요함이 박 회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못 들어, 당장 끌어내. 그때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 회장의 분노를 꿰뚫고 그 너머의 절박함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병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 의사 차은서로서 은서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환자 이시우의 상태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환자는 현재 극히 드문 복잡 심장기형으로 인한 말기 심부전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24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센터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수술.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 회장에게 돌아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니, 아시아 전역에서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집도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7년간 그녀가 피와 눈물을 갈아 넣어가며 쌓아 올린 실력이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병원장과 센터장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박 회장은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손자의 생명줄은 7년 전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은서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박 회장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정은 회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7년 전처럼 저를 다시 끌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쓸데없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당신의 유일한 손자를 살리시겠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약한 숨을 몰아쉬는 손자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자존심, 분노, 경멸. 그 모든 것이 손자의 생명 앞에서는 무가치했다.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이진우는 제발 어머니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도하며 눈을 감았다. 마침내 박 회장이 무너지듯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 손자. 살려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내기만 해. 그것은 7년 만에 그녀가 차은서에게 건넨 첫 번째 부탁이자 명령이었다. 은서는
그 말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좋습니다. 수술은 제가 집도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병원장에게 건넸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회장, 이진우, 그리고 오수진을 차례대로 훑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환자 이시우에 대한 모든 의학적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집도의 인재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이라고 해도 그 어떤 가족이라 해도 보호자라는 이유로 제 치료 방침에 일절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진우를 향해 말했다. 면회 시간, 식단, 투약, 모든 것은 제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수진을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불필요한 접촉도 금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 회장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어. 그녀가 패배를 인정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뒤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김 센터장님,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에크모 ECMO 팀 대기시킵니다. 저혈압 쇼크 대비해서 승합제 라인 확보하고 수혈용 혈액 최대치로. 그녀의 차가운 명령이 복도를 울렸다. 7년 만에 돌아온 성에서 그녀는 의사로서의 첫 번째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장식했다. 차은서가 이시우의 VIP 병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그녀가 선포한 절대적인 권한은 박 회장의 분노마저 억누른 채 무거운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진우와 오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감히 그녀의 동선에 끼어들지 못했. 그들은 이제 보호자가 아니라 엄격한 통제하에 놓인 면회객일 뿐이었다. 은서는 그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며 곧장 아이의 침대로 향했다.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차가운 금속면을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데웠다. 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아이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7년 전, 빗속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생명.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어 만든 존재.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환자복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 Love. Dope. Love. Dope. 불규칙하고 너무나 약한 심장 소리. 그녀가 7년간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녀가 반드시 살려내야 할 환자였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이 아이는 죽는다. 그때 약에 취해 잠들어 있던 아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시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7년 전 남편 이진우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갈색 눈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떠한 반가움도 익숙함도 없었다.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과 병약한 아이 특유의 흐릿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시우는 작은 입을 달싹였다. 선생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누구세요? 은서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청진기를 쥔 손이 얼어붙었다. 나는 내 엄마야. 널 낳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삼키는데 7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가장 사무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내 심장을 고쳐주러 온 의사 선생님이야. 차은서 교수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더니 다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는요? 오수진 엄마. 어디 갔어요? 그 말은 은서의 가슴에 밝힌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부서뜨렸다. 아, 그렇구나. 저 아이에게는 이미 엄마가 있구나. 오수진. 그 이름을 가진 여자가 지난 7년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아이의 엄마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교수의 그것이었다. 곧 오실 거야. 지금은 검사 중이니까. 조금만 더 자자. 그녀는 아이의 이마를 덮은 땀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대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다. 병실을 나온 은서는 곧장 복도 끝에 있는 소독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잠근 후에야 그녀는 무너지듯 세면대에 몸을 기댔다. 차가운 물을 틀어 거칠게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오수진 엄마. 그 한마디가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빗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그녀는 낯선 여인 속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눈을 떴다. 주머니에는 박 회장이 던져준 수표가 젖어 있었다. 그녀를 그곳까지 옮겨준 것은 그날 저택에서 해고당한 늙은 운전기사였다. 그는 차마 그녀를 길거리에 버려둘 수 없었다며 적은 돈을 쥐어주고 사라졌다. 그녀는 빈털털이었고 임신 5개월 차에 버림받은 여자였다. 그녀는 수표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참았다. 그 돈은 YS그룹의 돈이 아니라 내 아이의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YS그룹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뉴욕의 코리아타운. 그곳에서의 삶은 지옥이었다. 임신한 몸으로 식당 주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접시를 닦았. 밤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좁아터진 셰어하우스에서 새우잠을 잤다. 출산은 끔찍했다. 돈이 없어 값싼 병원을 전전했고 진통이 시작된 지 20시간 만에야 겨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실신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심자붐이 발견되었다. YS 저택 계단에서 굴렀던 그날의 충격이 아이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미국 병원의 의사들은 아이가 오래 살기 힘들 것이라 했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 증오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 오직 지식만이, 의술만이 가능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갓 태어난 아들의 인큐베이터 앞에서 맹세했다. 내가 내 손으로 널 살리겠다. 그때부터 그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식당 접시 닦기에서 청소부로, 청소부에서 간호조무사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잠을 줄여가며 의학 서적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독하게 공부해 의대에 편입했고 7년 만에 그녀는 동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전문의 자격을 땄다. 그녀는
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희귀 심장 기형 분야만 파고들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되기 위해. 후. 은서가 차가운 물을 끄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7년의 세월이 그녀에게서 눈물을 앗아갔고 대신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차은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의사였다. 그녀가 소독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저편에서 이진우가 망설이듯 서 있었다. 그는 7년 만에 마주한 아내였던 여자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려 하자 그가 다급하게 팔을 붙잡았다. 은서야. 잠시 얘기 좀. 은서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걸음을 멈췄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그의 손길은 낯설고 불쾌했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진우 씨. 그녀가 사용한 호칭은 남편이 아닌 완전한 타인을 향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제 환자 이외의 용무로 저를 부를 시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얼어붙은 그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차 교수라고 불러주시죠. 은서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차가운 복도를 울렸다. 이진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7년 전 자신이 놓아버린 손과 지금은 감히 잡을 수도 없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후회는 너무 늦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다. 차은서 교수가 이시우의 주치의가 된 이후 VIP 병동의 통제권은 완벽하게 그녀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분 단위로 체크하며 약물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날카롭고 정확한 지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7년간 엄마 행세를 해온 오수진은 완벽하게 배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의 식단이나 수면 시간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유리창 밖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방문객 혹은 차은서 교수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오수진의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그녀의 불안감은 질투를 넘어 공포로 변하고 있었다. 저 여자, 차은서, 7년 전 그토록 처참하게 쫓겨났던 여자가 이제는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돌아왔다. 만약 그녀가 시우를 살려낸다면 이진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박 회장마저도 그녀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자리는 물론 YS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마저 위태로워질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차은서가 성공하기 전에 그녀를 끌어내려야 했다. 그녀에게 무능의 낙인을 찍어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이의 엄마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했다. 그녀는 병원의 엄격한 식단 관리 시스템을 떠올렸다. 차은서는 시우의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며 외부 음식은 물론이고 지정된 멸균식 외에는 입에도 대지 못하게 했다. 오수진은 그 틈을 노렸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엄마표 쿠키를 구웠다. 물론 그녀가 직접 구운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최고급 베이커리에서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하지만 겉보기에는 일반 초코칩 쿠키와 다름없는 것을 사오게 했다. 시우는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다. 그것은 차은서가 떠난 후 아주 어릴 때 발견된 사실이었다. 아이의 주치의였던 차은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엄마인 자신만이 아는 정보였다. 그녀는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점심시간 교대 타이밍에 병실로 들어갔다. 시우야. 엄마 왔어. 우리 아들. 병원 밥 맛없지. 엄마가 시우 좋아하는 쿠키 가져왔어. 아이는 약 기운에 몽롱했지만 엄마가 주는 달콤한 냄새에 반사적으로 입을 벌렸다. 아, 맛있. 아이가 쿠키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차은서였다. 그녀는 복도 CCTV를 통해 병실 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광석화처럼 방으로 뛰어들어와 아이의 입에 든 쿠키를 손으로 낚아챘다. 뱉어. 시우야 당장 뱉어내.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오수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한테. 이게 뭡니까? 은서가 쿠키 조각을 들고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몬드 분말, 호두, 캐슈너트. 환자 차트 1페이지에 심각한 견과류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라는 분이 이걸 몰랐다고 하실 겁니까?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난 몰랐어.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 좋아하는 거요. 은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다행히 삼키기 직전이라 입안이 붓는 정도에 그쳤다. 그녀는 즉시 간호사에게 비상약 투여를 지시했다. 이 아이 알레르기 반응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멸균식 외에는 절대 금지시켰던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무지로 내 환자를 죽일 뻔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이진우와 박 회장이 병실로 달려왔다. 오수진이 이진우의 뒤로 숨으며 울먹였다. 여보, 난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아이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이진우가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차 교수. 아니, 은서야. 수진 씨도 고의는 고의가 아니면 용서가 됩니까? 은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오수진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7년을 엄마로 살았다면서 아이가 뭘 먹으면 죽을 수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까? 그녀는 이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니면 알고도 먹인 겁니까? 그 말에 오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당신 말을 함부로. 조용히 하세요. 은서가 나지막이 경고했다. 그녀는 이진우와 박 회장을 똑바로 보며 선언했다. 두 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환자에 대한 모든 접근은 제 통제하에 이루어진다고. 오수진 씨는 명백히 그 명령을 어겼고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인터컴을 들어 보안팀에 연결했다. 보안팀. 지금 즉시 7201호 병실로 와주십시오. 이진우의 눈이 커졌다. 은서야. 제발. 차 교수라고 부르라고 했을 텐데요. 은서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는 오수진을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오수진 씨.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의료행위 방해입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병실에 도착했다. 저분을 병실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지금부터 차은서 교수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오수진 씨는 2층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오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진우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들의 생명줄을 쥐는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보안팀 직원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듯 병실을 나갔다. 병실 문이 닫히기 직전 은서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단 한 번만 더 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때는 병원이 아니라 경찰을 부를 겁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오수진이 병동에서 쫓겨난 후 병실은 역설적인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차은서의 마음은 7년 전 그날 밤처럼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오수진의 행동은 단순한 질투나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자기적이었다. 아이의 알레르기를 몰랐다. 7년을 엄마로 산 여자가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 그녀는 왜 하필 지금 시우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을까? 은서는 불현듯 7년 전 자신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고를 떠올렸다. 그날도 오수진이 저택에 와 있었다. 박 회장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 들고 왔던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가 기억났다. 그동안은 그저 박 회장의 모략과 남편의 배신만을 원망했다. 하지만 만약 그 사고의 시작점에도 오수진이 있었다면 은서는 즉시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그녀는 이제 이 병원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교수였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의 응급실 기록과 당시 태아였던 이시우의 산부인과 협진 기록을 모두 열람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7년 전의 기록들은 서툴고 두려움에 차있던 과거의 그녀가 볼 수 없었던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박 회장의 압력으로 작성된 응급실 차트. 담당인은 박 회장에게 충성하던 자였다. 환자 차은서.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계단 실족. 좌측 팔꿈치 및 무릎에 경미한 타박상. 태아 상태 양호 하나. 안정을 위해 입원 조치 요망. 하지만 은서는 산부인과에서 넘어온 태아의 초음파 기록을 발견했다. 태아 심박수 급격 저하. 산모의 복부에 가해진 강한 외부 충격 의심 소견. 모순이었다. 은서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분명 계단에서 굴렀다. 하지만 그녀가 넘어진 방식은 엉덩방아를 찧으며 몇 칸을 미끄러진 정도였다. 당시에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기록이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충격으로 뱃속 아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저하될 만큼 강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수는 없었다. 의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를 다시 조합했다. 만약 내가 단순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밀쳐졌다면, 그리고 그 충격이 복부에 집중되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다. 박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 그리고 오수진, 7년 전 자신을 밀어냈고 7년 후 자신의 아들에게 치명적인 음식을 먹이려 했다. 그 두 사건의 중심에 오수진이 있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YS 의료원 주차장에서 멍하니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은서의 차가운 경고와 오수진 엄마라고 부르던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견과류 쿠키를 들고 있던 아내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지난 7년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현실 속에서 안주해왔다. 은서는 부정한 여자였고 아들은 병약했지만 오수진이 잘 돌보고 있으며 자신은 그룹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은서가 돌아온 지 단 며칠 만에 그 견고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7년간 얼마나 비겁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서의 마지막 경고, 살인 미수라는 단어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7년 전 그날 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은서를 내쫓았는지 그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김 기사. 아버지 때부터 30년을 운전한 집안의 누구보다 충직했던 남자였다. 그는 은서가 쫓겨난 바로 다음 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주었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진우는 비서를 시켜 수소문한 끝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낚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기사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진우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았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낚시터. 김 기사는 7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보고 유령이라도 본 듯 놀랐다. 도련님, 여긴 어쩐 일로? 김 기사님, 오랜만입니다. 이진우는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지만 김 기사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다. 이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7년 전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아내가 쫓겨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 기사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래전 일이라. 거짓말 마세요. 이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매달 기사님 통장으로 돈을 붙이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입마금용이었습니까? 김 기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진우는 지갑에서 시우의 사진을 꺼냈다. 제 아들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애원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주세요. 아이의 사진을 본 김 기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다. 저는 정원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외출 준비 때문에요. 그는 2층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을 올려다보았다고 했다. 사모님. 아니, 차은서 씨가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헌데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헌데 그 뒤에 오수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 아가씨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군요.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내까짓게 진우 씨 발목을 잡는다는 둥. 그러더니 김 기사는 눈을 감았다. 오수진 아가씨가 차은서 씨를 등을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이진우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차은서 씨가 그대로 계단 아래로 복부를 감싸 쥐고 굴러떨어졌어요. 전 너무 놀라서 뛰어 들어가려 했는데 바로 그때 박 회장님이 2층 복도에서 나오셨죠. 어머니가 그걸 보셨다고요. 네. 똑똑히 보셨습니다. 오수진 아가씨도 넘어진 차은서 씨도 그리고 정원의 저도 다 보셨어요. 김 기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도 오수진의 악행을 묵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은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내쫓은 것이었다. 이진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모이자 범죄였다.
같은 시각 병원 자신의 연구실에서 차은서는 7년 전 자신의 응급실 기록과 오수진의 알레르기 유발 시도를 나란히 놓고 보고 있었다. 강한 외부 충격, 견과류 아나필락시스, 두 개의 다른 사건. 하지만 동일한 사례. 그녀는 모니터에 떠오른 오수진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이었구나. 병원 밖에 이진우와 병원 안에 차은서. 7년의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진실에 도달했다. 이시우의 수술 당일 YS 의료원 흉부외과 수술실 앞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박 회장과 이진우 그리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오수진이 도착해 있었다. 이진우는 어젯밤 강원도에서 돌아온 이후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김 기사의 고백은 그의 7년짜리 현실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아내 오수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끔찍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오전 8시 정각. 수술실 문이 열리고 멸균복을 입은 차은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보호자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아들 이시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시우야, 괜찮아.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아들에게 거는 주문이었다. 아이는 마치 전투약으로 몽롱한 상태였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다. 차은서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세 사람을 향해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이 이진우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완벽한 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7년간의 거짓과 7년간의 고통이 응축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꽉 쥔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수진은 초조한 듯 연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이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박 회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어머니, 저와 잠시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박 회장과 오수진의 눈이 커졌다. 아들의 눈빛이 7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그 나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이진우는 어머니를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복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쉬어 있었다. 7년 전 그날, 대체 제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박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쏘아붙였다. 지금 제정신이냐?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제 아들이 왜 사경을 헤매고 있는지 이진우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이유를 어머니는 알고 계셨잖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어젯밤 김 기사의 고백을 모두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김 기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박 회장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이진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수진 아가씨가 차은서 씨를 등을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박 회장님이 똑똑히 보셨습니다.
김 기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은 뒷걸음질 쳤다. 아, 아니다. 그건 늙은 기사가 헛소리를. 헛소리요. 이진우가 녹음기를 껐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평생 자신이 두려워하고 복종했던 절대 권력의 눈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초라한 늙은이의 눈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수진이가, 오수진이 은서를 밀었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은서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의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무너졌다. 7년간 지켜온 위엄과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다. 그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자백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진실은 아니었다. 밀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 그녀가 변명을 쥐어짰다. 하지만 그 애가 차은서가 억울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이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박 회장이 울부짖었다. 그깟 계집애 하나 억울한 게 뭐가 대수냐. 그 애는 YS의 며느리감이 아니었어. 그런데 마침 오수진이는 우리 집안과 격이 맞는 아이였다. 네가 그룹을 물려받으려면 더 강력한 배경이 필요했어. 그녀는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다. 다 너를 위한 거였어. YS 가문의 명예를 위한 거라고. 그깟 일로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조용히 덮고 가는 게 최선이었어. 그래서 그냥 묵인했다. 왜 그것이 박 회장의 고백이었다. 그녀는 오수진의 악행을 묵인했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며느리를 내쫓았다. 이 모든 비극을 그녀는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이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고백은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의 조각마저 파괴했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 아내를 버렸고 그 결과 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자신은 평생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으며 진실을 외면한 공범이었다. 어머니, 당신은 악마입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망했다. 수술실 앞 복도, 시간은 이미 7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다. 오수진은 이진우와 박 회장이 사라진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설마. 김 기사. 그녀의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악행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8시간에 가까운 대수술이 끝나가고 있었다. 수술실 문 위, 붉게 빛나던 수술중 등이 닭소리를 내며 꺼졌다. 복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심장이 동시에 멎었다. 오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절망 속에 있던 이진우와 박 회장도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모든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육중한 강철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마스크와 수술모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차은서가 땀에 젖어 탈진한 모습으로 문틈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술실 조명보다 더 강렬하게 혹은 더 공허하게 복도에 서 있는 세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차은서가
수술실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젖은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은 8시간의 사투로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도에 서 있던 세 사람. 박 회장, 이진우, 그리고 오수진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술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운명이, YS그룹의 운명이 그녀의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정적을 깼다. 시우는 어떻게 됐소? 차은서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땀과 피로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벽에서 등을 떼고 똑바로 섰다. 수술은,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다. 그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성공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은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고 곁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감사합니다. 정말 하는 탄식을 내뱉었다. 오수진조차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옥 같던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복도를 감쌌다. 박 회장이 다시 위엄을 되찾으려 했으며 말했다. 수고했네. 원하는 보상은 얼마든지. 하지만 차은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 회장의 말을 잘랐다. 안도감에 젖어 있던 세 사람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지친 기색을 거두고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오수진을 정확히 겨냥했다. 의사로서의 제 일은 끝났지만 시우 엄마로서의 제 일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우 엄마라는 말에 오수진의 얼굴이 경련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의사지. 어떻게? 오수진 씨. 은서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 기백에 오수진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7년 전 YS 저택 중앙계단 기억하십니까? 오수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 당신이 나를 밀었죠. 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렸다. 임신 5개월이었던 저를 당신이 등 뒤에서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과 이진우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은서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비상계단에서의 고백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오수진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거짓말 증거 있어. 당신이 발을 헛디딘 거잖아. 이 여자가 지금 수술 하나 성공했다고. 증거요. 은서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소가 아닌 7년간의 고통을 끝내는 자의 슬픈 미소였다. 증거는 바로 8시간 동안 내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내 아들 이시우입니다. 은서는 의사로서 진단을 내렸다. 시우의 병명은 극히 드문 복잡 심장 기형입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일반적인 선천적 원인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죠. 제가 7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오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7년 전 당신이 나를 밀었을 때 제 복부에 가해진 그 강한 외부 충격이 태아의 심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심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오수진은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매달렸다. 여보, 저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죠? 저 여자가 지금 7년 전 일로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녀는 박 회장에게 애원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아시잖아요. 저 여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부정은서가 차갑게 되물었다.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으십니까? 그녀는 수술복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기 7년 전 저택에서 저와 함께 쫓겨났던 당시 주방 보조였던 김미나 씨의 음성 진술 파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1층에서 당신이 나를 미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하더군요. 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가짜야 돈으로 매수한 거겠지.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순간이었다. 아니, 그녀의 뒤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였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오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도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김 기사님도 똑똑히 보셨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은서를 미는 것을. 오수진의 눈이 2배로 커졌다. 이진우가 은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 안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를 도운 것이 아니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진우가 녹음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오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2개의 다른 증언. 그리고 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의사의 의학적 소견. 모든 증거가 그녀를 살인 미수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복도 끝. 박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절규, 며느리의 자백,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낸 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녀는 자신이 7년간 덮으려 했던 진실이 결국 이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 모두를 지나쳤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면회는 당분간 금지입니다. 특히 당신은. 그녀가 무너진 오수진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수술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진실의 법정으로 변했다. 차은서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는 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감했다. 오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공허한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진우는 아내를 7년간 한 이불을 덮었던 여자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텅 빈 무관심이었다. 오수진은 본능적으로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 박 회장의 다리를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 저 아니에요. 저 여자가 어머님이랑 저희 사이 이간질하려고. 어머님이 막아주세요. 네, 그녀는 7년 전 차은서를 내쫓을 때 박 회장이 보여주었던 그 냉혹한 결단력에 매달렸다. 박 회장은 자신을 붙잡은 오수진의 손을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자신의 며느리를 밀었고 자신의 손자를 죽일 뻔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손이 저지른 죄를 7년간 묵인하고 동조했다. 아들이 자신을 악마라고 불렀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침대 위에서 사투를 벌였을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난 7년간 YS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괴물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오수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네. 회장님, 내 휴대폰. 이리 주게. 박 회장은 떨리지 않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한 번, 그리고 오수진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7년 전보다 더 차갑고 더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법무팀이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 변호사.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에 울렸다. 내 지시를 똑똑히 받아 적게. 오수진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첫째, 현 시간부로 오수진을 상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게. 피해자는 차은서 씨와 이시우 군일세. YS 그룹 법무팀이 아니야. 내 개인 자격으로 고발하는 걸세. 증거는 내가 모두 제공하겠네. 어머님. 오수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안 돼요,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YS를 위해서. 닥쳐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쳤다. 둘째, 그녀는 통화를 이어갔다. 가장 빠른 시일 내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나 박현숙은 YS 그룹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사퇴하겠네. 이진우마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 YS 그룹과 동일시되던 사람이었다. 어머니.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해. 7년 전 내 전며느리 차은서 씨의 상해 사건. 그룹 차원에서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하게. 내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겠다고. 그것이 박 회장의 마지막 판결이었다. 그녀는 오수진을 버렸고 동시에 자신도 버렸다. 그것이 그녀가 손자와 죽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이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7년 만에 내려진 정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환호나 안도감도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무거운 슬픔만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너무 늦게 정의를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두 여자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는 병원을 나섰지만 중환자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진우가 향한 곳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그는 7년 전 은서의 절박한 전화를 외면했던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오수진 씨와의 이혼 서류, 재산 분할, 위자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진우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YS 그룹 후계자로서의 제 모든 상속 권한, 제 아들
이시우에게 양도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법적 후견인 및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은 아이의 친모 차은서 교수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7년 만에 아내였던 여자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다시 병원 복도. 박 회장의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오수진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날 고발해. 당신도 공범이잖아.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 보안팀이 도착했고 곧이어 박 회장의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오수진 씨, 7년 전 차은서 씨 폭행 및 상해 혐의, 이시우 군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YS그룹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명품 옷깃 위로 차가운 현실의 수갑이 채워질 터였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끌려나갔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않고 비틀거리며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차은서는 중환자실 유리벽 너머에 서 있었다. 복잡한 생명유지 장치들 사이에서 그녀의 아들 이시우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7년 전 빗속에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 8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이의 심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다. 유리 위로 7년 전 울고 있던 유약한 여자와 7년 후 모든 것을 끝낸 냉철한 의사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는 너무도 많은 피와 눈물을 대가로 치렀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안도감과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아가, 정말 다 끝났어.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다.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간 YS그룹과 그 주변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오수진의 재판은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녀는 7년 전 상해 혐의와 이시우 군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김 기사와 주방 보조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차은서가 의학적으로 증명해낸 7년 전 충격과 심장 기형의 인과관계는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YS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차가운 감옥의 창살로 바뀌었다. 박현숙 회장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사퇴했으며 자신의 모든 YS그룹 지분과 개인 재산을 이시우 군의 이름으로 신탁했다. 그리고 그 모든 법적 권한의 대리인이자 집행자로 차은서를 지목했다.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그녀는 성북동 저택을 떠나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이 그녀의 마지막 속죄의 장소였다. 그리고 이진 후 그는 오수진과의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YS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과 아내의 악행,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이 깃든 그 성을 제 발로 걸어 나왔다. 그는 평범한 한 남자로 돌아갔다. 그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가끔, 아주 가끔 아들 시우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차은서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할 문제였다. 7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거대한 성체는 그렇게 각자의 죄와 속죄 속에서 서서히 해체되었다. 다시 봄이 왔다. 7년 전, 한 여자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계절과는 너무도 다른 따뜻하고 눈부신 봄이었다. 서울 숲의 잔디밭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가득했다. 그들 사이로 7살배기 남자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비눗방울을 쫓아 달려가고 있었다. 아이의 뺨은 건강한 혈색으로 발그레했다. 엄마, 엄마, 이리 와봐요. 엄청 커요. 아이의 부름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차은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하얀 의사 가운도 7년 전의 낡은 원피스도 입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면 원피스에 단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엄마였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 비에 젖어 울부짖던 가여운 아내도 8시간의 사투를 벌이던 냉철한 의사도 아니었다. 그저 이시우의 엄마였다. 시우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숨차 아이는 과장되게 숨을 헐떡였지만 그 호흡 소리는 더 이상 불규칙하거나 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차은서가 7년간의 지옥을 견뎌낸 이유였다. 천천히, 우리 시우. 이제 뛰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녀가 아이의 땀을 닦아주었다. 시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토끼풀 꽃이었다. 엄마. 선물. 아이가 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마워. 아들. 너무 예쁘다. 은서가 꽃을 받아들자 시우가 맑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응,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의사가 될래요. 은서의 심장이 따뜻하게 울렸다. 왜 의사 힘들 텐데? 시우가 가슴을 쫙 펴고 말했다. 엄마가 나 고쳐줬잖아요. 나도 나중에 엄마 아프면 내가 꼭 지켜줄 거야.